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은퇴와 함께 자신만의 공간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독과 평화가 함께 느껴지는 이 모습에 검은 양손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살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은퇴자들에게 드리워진 검은 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린 엑스파일 진행을 맡고 있는 철철 교주입니다. 네, 오설록수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걸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요즘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독사. 네, 그래서 좀 이게 좀 많이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좀 다뤄보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냥 언핏 생각하기로는 보통 이런 범죄는 노인들의 돈을 노린 뭐 그런 범죄자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예전에 뭐 홈즈가 떠오르기도 하고 네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범죄 행각을 좀 보면 더 또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1986년 4월 9일입니다. 상당히 좀 얼마 되지 않았고 런던의 이제 남서쪽에 있는 완즈워스라는 곳에서 78세의 노인 에일린 엠스가 사망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도착해서 이제 시신을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범죄요라는 신고보다는 이 사람이 쓰러졌어요. 정말 약간 사고사인 것 같아요 하고 와서 보니까 이 뭐 그런 타살의 의혹 이런 거는 뭐 전혀 보이지 않고 폭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타살로 보기 어려웠다라는 게 지금 폭력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게 그렇죠. 다인가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제일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폭력의 흔적이 뚜렷하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박상 또는 뭐 자상, 총상 이런 흔적이 없다는 거고 또 하나는 혼자 사는 노인이니까 이 자연사 쪽에 확실히 그 무게를 많이 둬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차 이제 검시관이라든지 의사가 왔죠. 검시관보다는 의사가 와서 사망일은 사흘 전쯤이고 이 원인은 자연사라고 결론을 내리고 사망 진단서에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현재까지는 자연사라는 판단 속에서 시간이 흐르는 거죠. 또 특성상 3일이나 발견되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독사 얘기도 잠깐 했었던 거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살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연쇄살인 엑스파일이니까. 그럼 두 번째 살인은 과연 언제 일어났는지. 2달 동안에 이제 냉각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범행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피해자는 67살의 자넷 코케트라는 이제 여사인데 그 자기가 살던 완즈워스 또 비슷한 지역 완즈워스에 있는 주택개발 단지의 그 세입자 모임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부녀회장쯤 될까요? 그런데 이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현장을 조사하니까 1986년 6월 9일에 사망을 했고 범인이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즉 액사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후에 밝혀지지만 범인이 침입 당시에 창문의 유리창에 장문을 남겼음이 이제 경찰 조사에서 밝혀지거든요. 후에 밝혀지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건 초기 자체는 또 이제 저희 첫 번째 사건처럼 좀 자연사에 초점을 맞췄던 게 아닌가. 나 지금 헷갈렸네요. 장문이 손바닥 지문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나 지금 장문이라서 지금 장문의 편지를 남겼다고. 장문의 편지를. 나 그래서 어떻게 그걸 몰랐지? 나는 지금 순간 그렇게 생각했네요. 이게 사람이 배워야 돼 그래서. 벽지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벽에다가 이렇게 그 있잖아요. 예전에 립스틱 살인마처럼 그렇죠. 뭔가를 써놓지 않은. 그래서 순간 그걸 왜 나중에 알았지 했는데 장문이면 손바닥에 있는 증문. 손바닥 사실 지문이 이렇게 딱 찍히는 게 아니니까 찾기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사건 당시 자체에는 침입 후 액사의 사실만 확보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약간 첫 번째 피해자에 비해서 두 번째 피해자가 어떤 세입자 모임의 회장이니까 분명히 사회적인 교류 활동이 이 사람 첫 번째 사람보다는 많았을 거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으니까 사고사보다는 사건에 좀 더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사건하고 두 번째 사건이 연결선상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알지만 오슬록수님이 조사를 해주셔서 하지만 지금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연결선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식의 노인이 혼자 사시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이것은 연쇄살인마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주변 사람을 탐문하기 시작하지 뭔가 재산관계, 원한관계 그래서 이유를 찾기 시작 동기를 찾는 식으로 범죄 수사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진도가 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문도 조금 나중에 찾게 되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연쇄살인마가 나타났다는 거를 사람들이 네.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 앞으로 아마 좀 나올 것 같은데 네네네. 추가적인 범행 좀 들려주세요. 그 3주가 더 지납니다. 3주가 더 지난 6월 27일에 런던 남부에 있는 그 클래펌스 세다스 스트릿에서 있는 양로원에서 범행이 일어납니다. 현장에 이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은퇴한 노년의 기술공, 그러니까 좀 테크니션인 그 프레데릭 프렌티스라는 노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인기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잠을 이제 좀 깊게 못 잤는지 그 인기척 때문에 딱 깨는데 뭔가 이상해서 피해자가 스탠드 불을 딱 켜는 순간 범인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바로 이제 피해자를 공격을 한 거죠. 근데 피해자가 이 공격을 받는 도중에 정말 가까스로 손을 뻗어서 최후의 저항을 시도를 하거든요. 이게 양로원이니까 네네. 위기 상황, 그러니까 건강상의 위급 상황에 오면 비상벨 네.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 비상벨 단추를 누르거든요. 근데 경고음이 울렸는지 안 울렸는지는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 울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뭔가 이런 상황 자체에 겁을 먹고 범인이 현장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도주를 해버리죠.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사건을 보니까 범인이 점점 더 과감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는 그렇죠. 흔적이 거의 없고 네. 두 번째는 엑스레이 흔적을 확실히 남겼고 그러니까 좀 그 신중하지 못해진 거죠. 음.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이름으로만 봤을 때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지금 남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양로원이야. 네. 그러면 지금 자기가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과감한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고 좀 네네네. 자기가 걸릴 것이라는 생각을 점점 더 안 하고 있게 되는 상황이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러네요. 어쨌건 세 번째 피해자는 살해되진 않았네요. 네, 생존합니다. 그리고 이 생존자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만큼. 그렇군요. 좀 여기서 범죄에 실패한 건데 여기서 이런 경우에 보통 두 가지가 있죠. 연쇄살인범들 경우에 이제 범죄에 실패했다고 하면 냉각기가 짧아져서 바로 다음 살인을 저지르거나 네. 아니면 냉각기가 확 길어져 버리거나 네네네. 내가 이제 진짜 걸릴 수 있다는 이제 공포심이 생기니까 네. 너무 내가 과감해졌나 그래서 냉각기 확 길어지거나 아니면 바로 짧아져서 내가 지금 못다한 네. 이런 욕구 혹은 돈의 욕망 이런 것들을 빨리 풀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데 어떠한 경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더블 이벤트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더블 이벤트라고 하는 게 이제 거의 심하면 하루에 두 사건이 일어나는 대표적으로 이제 잭 더 리퍼의 희생자가 더블 이벤트의 희생자가 이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살해 실패를 하니까 바로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범행이 27일 새벽이었고 바로 다음 날 28일에 그 스토겔에 있는 스토겔 파크 크레센트 라는 지역에 있는 소머빌 헤이스팅스 하우스에서 네. 잠자던 노인 2명을 습격해서 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범인에게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좀 법의학적인 증거가 발견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게 있나요? 첫 번째는 84세의 발렌틴 글라임과 94세의 즈비그뉴 스트라바 이 두 사람 모두 이제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것 저희가 아는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점이에요. 내가 지금 그 말을 그런 인상을 받은 게 이게 만약 돈이 목적이었으면 지금 냉각기가 이렇게 바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살해 욕구나 뭔가 그런 성적인 범인이 아닌가. 근데 지금 노인이 대상이어서 네네네. 좀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 했는데 성폭행 흔적이 발견이 됐군요. 네. 근데 이것도 또 뭐 정답은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네. 전부 다 성폭행 흔적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태까지는 거의 뭐 없었는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없다는 게 주류의 그런 법의학적 소견이었죠. 내가 처음에 접근했던 그런 돈을 노리고 뭔가 그런 범인이랑은 좀 다른 색깔인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또 다른 증거들이 또 있었나요? 네, 범행의 이 생존자인 아까 이제 살았던 생존자인 프렌티스를 살해할 때 이제 동의한 방식의 접근 방식, 소위 말해 어프로치를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있는 희생자의 가슴에 이제 무릎을 대고 앉아서 한 손으로는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은 이제 목을 조르는 이런 방식을 똑같이 취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 이제 희생자가 사망까지 가는 시간이 길어야 3분.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똑같은 동일한 애모, 이제 모두스 오페란드의 모습을 보이고 하나는 범행 후 씻고 나간 흔적이 목격됐다는 거예요. 뭐 심지어 면도까지 전기 면도기를 사용해서 면도까지 하고 나갔다. 그런 뭐 대담성 도중에 있고 도주하는 도중에 야간 당직자에게 들켰다는 사실이 이제 또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금 범행과 증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지금 내 생각을 몇 가지 얘기를 해보면 이 범인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과감해요. 그렇죠. 너무 과감하다 못해
무모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이게 연도가 거의 80년대 후반, 네. 90년대에 가까운 때면 DNA 검사가 어느 정도 가능했을 시대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80년대 후반에서도 네. 그런 것들. 근데 심지어 거기서 면도까지 하고 나갔다. 네. 이거는 만약에 혹시라도 이 사람이 용의자로 몰렸을 때 빠져나갈 수 없게 돼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잡힐 리 없어라는 확신이.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성폭행을 했다는 거는 살해를 하고 자기 욕구가 풀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상황이면 보통 도망가기 바쁜데 네. 거기서 여유를 부렸다는 건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내가 아까 생각했던 건 치밀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예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네.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약자를 공격하고 그래서 돈을 노리고 어느 정도 이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네. 이성이 있는데 욕구에 못 견디는 사람이면 살해를 하고 살해가 끝난 다음에는 그걸 정리하기 바쁘지 그렇죠. 면도하거나 그런 짓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조직적인 범죄자의 전형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만큼.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조직적이라기 보기에는 좀 약간 이상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긴 할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리고 네. 네. 성폭행의 목적이라기 보기엔 첫 번째, 두 번째가 너무 깨끗했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로 지금 생각을 해보니 어차피 이 사람은 도구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니까 네. 뭐 베개나 이런 걸로 살해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흔적이 안 남았을 가능성이 네. 크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살해 방법 자체는 그냥 막무가내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죽여야지 막 계획했다기보다는 죽이고 싶어 못 참겠어. 그래서 일단 달려드는 약간 그런 식의 범죄자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노인을 대상으로 선택했다라고 꼭 봐야 되나?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논인으로 선택했던 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네. 그게 선택을 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라면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반복되는 그렇죠. 거죠. 우연히 계속 반복된 거죠. 그러기엔 너무 많이 반복되는. 그러면 노인을 노렸다는 건데 그거는 노인이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 노인 자체에 대해서 노인을 접근하기 쉬운 사람 둘 중에 네. 하나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노인을 접근하기 쉬운 사람이면 호스피스나 그런 사람일 텐데 그렇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기엔 이 사람은 이상해요. 이 사람이 뭔가 직업을 갖고 있긴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여튼 내가 말이 너무 많네요. 미안합니다. 네. 이게 좀 흥미로워서. 이제 그만큼 이 사건이 사실 그렇게 조명이 되는 게 맞고 분명히 보면은 나이가 많은 그런 나름의 약자들을 공격을 했는데도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힘이 약해서 노인을 공격한 거냐? 그렇다고 보기에는 방식 자체는 사실 힘을 많이 요구하는 방식을 택하잖아요. 예. 제압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덧붙이면 어떤 삶의 과정에서 예. 그냥 뭔가 노인과 연관돼 있는 범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노인에 대한 분노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왜곡된 환상, 이 사람을 갖고 싶어. 근데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잘못돼 버리는 결과물의 하나. 하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그 성인 비디오 장르 중에 노인물이 있긴 있거든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패티시를 가진 사람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뭐 다양한 패티시가 있고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네.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문제가 너무 간단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들어요. 좀 이후의 과정을 좀 봅시다. 또 살인이 일어납니까? 네, 일어나고 피해자가 총 4명이 됐잖아요. 네, 네. 이 스코틀랜드 자체가 비상이 걸려요. 스코틀랜드군요. 네. 스코틀랜드 야드라는 게 이제 런던 경시청을 일컫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강력반 당시에 이제 강력반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력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담당의 팀의 책임자였던 케네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무려 200명의 형사를 데리고 사건 수사에 지휘를 받거든요. 이거 대대적으로 이제 수사가 그렇죠. 시작되는 거군요. 그다음에 범인의 행방, 우리 정체가 아직까지는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오히려 뭐 호스피스라든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전혀 이제 모르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연쇄살인범이 등장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 호스피스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고전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접근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런던 전역에서 노인이 사는 수십 군데의 집에 야간 잠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수상한 사람을 다 지켜보는 이 방법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지도를 가져와 봤어요. 네. 지금 제가 그런데 이제 제가 가리키는 곳이 그 범행이 일어난 곳인데 혹시 소장님 눈치를 채셨는지? 네, 저희가 잠깐 끊고 제가 지도를 오설록스님이 보여주신 지도를 봤는데 범행이
지금 그 강이 템즈강인가요? 그렇죠. 런던의 템즈강을 따라서 남쪽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네, 맞아요. 딱 한 건이 위에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지금 아직 말을 안 해준 것 같고 네. 사건이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는 다 남쪽에서 벌어진 사건.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강 남쪽에 있는 남쪽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뭐 매핑 프로파일링에 따르면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범인이 꼼수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사건에 혼선을 주려 한다라는 점이 드러나거든요. 그게 잠깐 소장님이 이제 보시고 말씀하셨던 그 다음 사건이 바로 장소를 템즈강 북쪽에 옮겨서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게 그 다음 사건이군요. 네, 이슬링턴 지역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북쪽에서 일어난 사건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슬링턴이라는 지역이 좀 이게 부유하고 좀 트렌디한 도시였다 그래요. 제가 비유할 단어를 찾아봤는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트렌디한 단어. 네. 그래서 그 이러한 곳에서 살고 있는 80살의 윌리엄 카멘 여사가 살해를 당해요. 그녀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1986년 7월 8일에 범인이 이 아파트에 침입을 해서 살해를 했고 뭐 당연하게 성폭행 흔적을 남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현금과 일부 귀중품의 절도 흔적도 남겨뒀습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절도 흔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 찾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뭐 그림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걸려 있는 게 있는지 아닌지 그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자체는 몰랐는데 이번에는 현금도 없어지고 한 게 이제 확실히 확보가 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지금 5번째 희생자인데 네. 그러면 6번째도 발생을 합니까? 네. 희생자가? 있습니다. 이거 뭐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이제 희생자는 노인일 테고 네. 윌리엄 다우너스라는 사람이고 이제 74세였는데 이 희생자는 1986년 7월 20일에 있는 그 스토겔 지역에서 원룸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돼요. 범인이 이제 정원에 있는 그 문 그리고 희생자 부엌의 벽에 손바닥 지문 똑같습니다. 장문을 또 남겨놓습니다. 이것을 이제 검식 결과에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하나는 아까 200명 풀어가지고 경찰들이 지금 집마다 잠복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잠복해 있는 경우는 다 템즈강 남쪽에서 잠복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 한번 살해를 하고 이러다가 또 경찰이 혼란해하니까 다시 남쪽에서 원래 집 근처에서 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잘 모르겠네요. 이 범인이 내가 얼핏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이제 나르시즘에 빠진 정신 이상이 약간 있는 실제로는 멍청한 그런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는 짓 보면 자기 나름의 또 뭔가 그런 거를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장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게 지문처럼 추적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추적이 가능하죠.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장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갖고 추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986년도 당시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손가락의 지문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할 수는 있었어요. 지문. 그렇지만 손바닥 지문, 즉 장문을 남긴 범인을 컴퓨터로 확인하는 이런 기술은 사실 고도의 범죄 수사 기술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그러면 결국에는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손바닥 지문 표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조를 해야 되는 것뿐이에요. 그럼 대략 100만 건이 넘는 자료를 대조해야 한다. 그리고 사실 범인과 매치하는 그 장문의 주인을 찾아내기란 이게 100만 건이면 상당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시점을 달리하면 그러니까 되게 길게 느껴지니까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겠지만 뭐 100만 건이면 야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면 어떻게든 찾아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어려운 건 사실인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100만 건이면 솔직히 찾는다는 게 거의 말이 안 되네요. 네. 10,000건만 돼도 어마어마한 일이고. 근데 그럼 수작업으로 지금 대조 작업을 하고 있긴 하다는 얘기네요. 하고 있죠. 그게 성과를 보이긴 합니까? 네. 일단은 분명히 이런 거 할 때는 그나마 가장 방법이 빠른 게 표본을 확실히 줄여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다행히 거기서 이제 그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시간까지 그래도 3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신원을 확보한 거네요. 네, 신원을 확보합니다. 이게 얼마나 걸렸다고요? 3달. 석 달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빨랐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지금 신원을 확보했지만 네. 또 체포가 바로 됐을 거라는 또 생각은 안 드는데 예. 여기서 어떤 그 사람을 소개를 해주실래요? 아니면 체포 과정을 체포 소개해 과정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포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바로 지난주에 다뤘던 사건이 신원 같은 거는 다 확인이 됐지만 체포가 안 되는 그런 범죄자였잖아요. 두 사람 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면 사실은 이 범인을 잡은 거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몽타주만 들고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더욱이 이 사람이 약간 주거가 명확하지 않고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데다가 런던에 여관이 수백 개나 있고 또 떠돌이들이 불법적으로 거주하는 빈집들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얘가 뭘 하는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수색하는 와중에도 심지어 자기가 수색당하고 있는지 몰랐던 범인은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범행이거든요. 그렇군요. 이 범인이 뭐 경찰 정보나 이런 거에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까 북쪽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도 그냥 우연히 일칠 수도 있겠다. 네네네. 이 정도 사람이면. 어쨌건 마지막 범행 그리고 체포 한번 들려주세요. 네, 80살의 이제 과부였던 플로렌스 디스달이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남서쪽에 있는 푸트니교 인근의 이 퇴직자들을 위한 복합단지로 만들어진 이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근데 1986년 7월 24일 이 간호조무사에 의해서 변사체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전과 마찬가지로 목이 졸려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이 돼요. 사실은 경찰은 이 사건을 보니까 정말 이제 막 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근데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도 살해가 일어나니까. 근데 경찰이 여기서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범인이 사회보장부 사무소에서 실업수당을 받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렇죠. 약간 그런 수준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실업수당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급이 됐고 다음에 이제 받으러 올 날 예정된 날이 범행으로부터 4일 뒤인 2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사들 당연히 파견을 해서 현장을 잠복을 했고 뭐 그런 사실조차 몰랐던 범인이 그냥 나 실업수당 받으러야겠다 하고 왔다가 딱 체포가 됐는데 이 범인이 저항도 안 하고 이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보면 막 이렇게 막 수갑 채워지기 싫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묵묵히 경찰들이 자신의 손목에 이 수갑을 채워지는 과정을 보고 있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묵묵히 자신의 수갑에 손에 수갑을 받은 그 사람의 이름 네. 뭡니까? 제가 아까 나올 뻔했었던 케네스 어스킨이라는 케네스 범인. 어스킨. 네. 케네스 어스킨. 그럼 이 케네스 어스킨 영국 사람이죠? 그렇죠. 케네스 어스킨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좀 들어봅시다. 네. 좀 굉장히 궁금해요. 이 사람이 대체 그러니까 뭔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렇게 좀 하류층의 사람일 거라 생각은 드는데 네. 과연 어떻게 그렇게 됐을지 한번 들어봅시다. 일단은 이 사람이 11살의 나이, 정신 나이로 판명이 돼요. 실제 나이는 11살이 아니었고. 네. 이제 영국인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는 안티가 섬의 이제 출신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퍼튼이라는 곳에서 자라는데 이 어스킨이 네 아들 중에 막내였어요. 이 유육들에게 이제 당시에는 약간 좀 통통하고 좀 이제 귀욤귀욤하고 그 성경을 잘 읽는 아이로 이제 기억이 됐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12세에 부모가 이혼을 하거든요. 이 이혼을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좀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스스로에 대해서 통제력을 잘 잃는 컨트롤하지 못하는 성격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정상적인 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정도가 심해지니까 이 부적응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이수받으러 가거든요. 그렇군요. 그 교육 과정 그걸 좀 들어야겠네요. 또 네. 그러면. 이 교육 과정에서 이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일단 반사회적인 모습이 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학교 옥상에다 불을 지르고 끊임없이 폭력적으로 선생님과 아이들을 막 공격하고 특히 이제 뭐 이 과정에서 뭐 자신만이 남들한테 잘 표현하지도 않는 그 환상의 세계를 자꾸 막 그려나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런 뭔가 충동적인 살해 시도를 하려는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때도 그런 게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학생들을 수영 뭐 외부 수영 시간, 뭐 수영 강습 시간 이런 것 때 학생들을 익사시키려고 시도한다든지 한 번은 이제 그 가위로 교사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도 어쨌건 교육기관을 이수를 하긴 했나 봐요. 뭐 그렇죠. 네. 이게 졸업하고 나서가 더 문제인데 그러면? 맞아요. 졸업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일단 하지도 않고 집에서 약을 하는 거예요. 마약을. 부모가 어머니가 이 모습을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래요. 하긴 뭐 당연히 자기 자식이 마약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냐면은 근데 여기서 좀 강경하게 나가거든요. 예. 아들을 내쫓아 버려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그 또 다른 형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데리고 살던 어스킨과 또 다른 형제 한 명한테 악영향을 끼칠까봐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어스킨을 내쫓고 그 이후부터 어스킨은 밖에서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레스터 페리언이라는 이런 집단의 일원이 된다 그래요. 레스터 페리언은 뭐예요?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에티오피아 황제 하일레 셀라시에를 신으로 신봉하는 어떤 그런 흑인 아프리카 복귀를 주장하는 집단이라 그래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게. 지금 이 케네스 어스킨이 흑인이에요? 약간 그쵸 흑인 쪽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흑인이라고 생각 못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흑인의 느낌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약간 조금 그 정도가 좀 덜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유튜브로 뭐 보시는 분들은 네. 바로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모임의 일원이 됐다고 해서 그 모임에서 뭐 숙식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럼 뭐 계속 길거리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길거리 생활을 하고 그 과정에서 뭐 당연히 이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뭐 절도라든지 이런 강도짓을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에서도 이 사람을 결국에는 내쫓아 버립니다. 축출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길거리 생활에 대한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사회에 적응하기보다는. 계속 또 약을 하면서 그렇죠. 또 그 약값 벌려면 범죄를 해야 되는 범죄를 거죠. 저지르고. 그러니까 음식, 물건 뭐 이런 거 다 훔치고 약을 하며 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렇다고 이 범죄에 대해서 노련한 범죄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1979년에 한번 체포가 됩니다. 이런 절도죄 때문에. 예. 그래서 감옥에서 그 몇 년의 기간을 보내고 이 가족들이 뭔가 그래도 어머니도 내쫓고 약간 그래도 지켜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예 이렇게 감옥을 들어가 버리니까 어머니가 아예 손을 놔버립니다. 관계를 거기서 끊어버리고요. 몇 년 동안 어스킨이 가족들과 접촉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아예 그 이후부터 거의 연락을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전혀. 네. 그래서 어스킨의 삶에서 이제 가족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근데 돌아보면 뭐 가족은 계속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 부모의 이혼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를 빼면은 계속 가족은 없었던 존재였던 것 같아요. 하긴 그래서 빈자리가 생긴 거겠죠. 네. 그 부분이. 악순환이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에서 살고 나는 약도 하고 싶은데 약은 하고 싶은 그 돈 약을 살 수 있는 돈은 없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일은 하기 싫고 그렇다고 뭐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모르겠다 훔치자 약간 이런 사고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절도하는 그 모습을 이제 계속 보이는 과정에서 약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좀 잘못된 환상을 표현하는 증거물이 하나 이제 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적질을 같이 했었던 약간 친구라기보단 파트너가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파트너의 증언이었는데 이 도적질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취미가 생기냐면 그림을 그리는 취미가 생겨요. 아, 그림이요? 그거 되게 특이하네.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해준 말이 뭐냐면 그 어스킨이 틈틈이 그림을 많이 그렸다 그래요. 예.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나이가 든 노인들을 공격하고 살해하는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환상을 키워나가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따로 밝혀지지도 않고. 네. 근데 이 환상을 계속 극대화하는 그 모습이 이 주변의 증언으로부터 나왔던 거죠. 이런 게 자기도 기억 못하는 어떠한 암시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다 본 포스터에 어떤 노인이
노인의 모습, 네. 뭐 지나가다 보면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의 모습, 뭐 네. 그런 게 이제 그거 보고 또 가는데 하얀색의 뭔가 징그러운 걸 봐. 그게 두 개가 이제 머릿속에 섞이면서 암시가 됐는데 그날 밤 꿈에서 그걸 보고 다음날 그걸 되뇌이고 그걸 강화되고 해서 어느 순간 그게 이제 강력한 이런 환상이 됐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스스로도 기억 못하는 무언가 순간이 있었을지도 네. 모르죠. 그래서 이 환상이 점점 심해지니까 심지어 이 머릿속에서 이것을 현실화하라고 막 요구를 하는 그 욕구가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요. 네. 나중에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범행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체포가 되는군요. 어쨌건. 네 그렇습니다. 이 체포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 혹시 좀 얘기가 들려줄 만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체포될 때 저희가 약간 생각했었던 범죄자의 모습과는 다르게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약간 이때부터 마음을 먹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뭐 어떤 것을 물어도 대답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뭐 멍하니 창문을 바라본다든지 혼자 뭐 킥킥거리며 웃는다든지 심지어 이제 자위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서 계속 경찰 당국에 모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일단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자백에 얽매여야 할 필요는 없는 이미 유죄의 증거가 명백한 범죄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심지어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범행에 관련된 내용을 적은 쪽지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는 장문의 증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일한 생존자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군요. 생존자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생존자가 이제 저희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쫙 세워놓고 누군지 찝으세요 할 때 딱 정확하게 찍어냅니다. 뭐 잊을 수가 없는 얼굴이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면 뭐 사형을 선고받나요? 네. 1988년 사형을 선고받지 않죠. 네, 사형을 선고받지 않고 네. 1988년 1월 12일에 7건의 살인과 1건의 살인 미수로 재판을 받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절도는 인정해도 살해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으면 내가 이것을 왜 기억하지 못하겠냐.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 이런 식의 이제 항변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7종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아무리 뭐 짧게 줄여도 40년은 무조건 복역해야 한다는 그 명령도 함께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나는 이게 좀 생각했던 게 혹시 정신병자로 분류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네, 좀 정확히 보셨어요. 아까 소장님 아까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을 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 정신 상태가 너무 혼란스러운 장애를 겪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감옥 생활도 사실은 뭐 이 뭔가 들어가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옥 생활도 나름 규율 지켜야 될 거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후에 가면 갈수록 정신 상태가 이제 계속 악화가 되고 결국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병원인 브로드 무어에 수감이 됩니다. 브로드 무어. 오슬록스님 때문에 친숙해진 것 같아요. 네, 저도 찾아보면서 브로드. 그렇군요. 그러면 이 케네스 어스킨에 대해서 정신병자라고 판결이 나긴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간 거죠. 그렇군요. 그 병명이 혹시 뭐 있나요? 이게 정신 상태에 대해서 많은 분석학자들이 조사 중에 있고 심지어 조사를 하는 중에도 어떤 건지 명확히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이코패스라든지 소시오패스 이런 뭔가 확실하게 딱 두드러지게 이 사람은 뭐다라고 분류를 잘 하기 어려웠다 그러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분류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좀 많이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요즘 뭔가 MRI나 이런 걸로 찍어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너무 협조를 안 해주는 것도 큰 문제고. 그렇죠. 이 사람의 지적 능력 자체가 네.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더 어려운 게 아닌가. 네, 정신 나이가 뭐 일단 11살에 멈춰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장애인으로 분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정신질환자 이전에? 아마도 그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보장제도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실업수당밖에 없었던 것인 거죠.
그렇군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정도 정신 연령 한 2급 장애 받지 않나? 잘 모르겠네요. 네네. 하여튼 그렇군요. 뭐 아이의 마음에서 멈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아이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살인마라고 하니까 또 더 좀 섬찟하기도 하네요. 네. 순수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명확하게 이 사람은 뭐다라는 분석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저도 이 사건을 다루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막막했어요, 사실. 그래서 좀 혼자 조금 과감하게 많이 그냥 이 사람은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좀 청취자분들의 생각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정답을 사실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청취자분들이라면 혹시라도 또 다른 생각으로 생각해 보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이제 한번 짐을 좀 떠넘겨 보려 합니다. 그래요. 네. 여기 지금 어스킨 뭐 11살에 지금 멈춰 있다고 했는데 네. 부모님 이혼한 게 12살. 그렇죠. 이거의 연관성을 뭐 굳이 가져온다면 가져올 수 있겠지만 네. 오슬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수치적으로는 저는 사실 이게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그 당시에 받았었던 어떤 상실이라는 거에 대한 게 상당히 영향으로 다가왔고, 또 이걸 아마 막내라는 아이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 자체에 대해서, 또 나를 버리는 그런 가족들 자체에 대해서 뭔가 아쉽거나 분노하거나 또는 사랑받지 못했던 데에 대한 슬픔, 그리고 나아가서 그래도 난 가족이 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표현되진 않아도 분명히 잠재의식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시기로서의 그걸 바랬었던 그 당시 모습의 정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지금 오슬록스님 말에 약간의 반박 혹은 약간의 동조 두 가지를 다 말을 해보면 그렇죠. 먼저 반박부터 생각을 해보면 마음과 지적 능력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적 능력이 멈춰 있는 거지 마음이 그때를 그리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지적 능력이 11살이다 치면 그 전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아이가 아니었나라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 다시 이제 동조하는 말을 해보면 실제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렇게 조울증에 시달리는 네. 그런 분들을 보면 실제로 조증 시기나 우울증 시기에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거의 이제 아이처럼 굽니다. 네. 그 아이 같은 상태에서의 분노가 표출이 돼요. 그게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친구가 주변에 있어서 그런 걸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네. 보니까 지적 능력이 감정의 좌우가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연관돼 있고, 그런 걸 보면 또 지금 오슬록스님 말에 또 어느 정도 동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게 너무 오래돼 버리고 고착화돼 버리니까 감정의 변동 폭이 지적 능력을 그렇죠. 지금 뭐 그렇게 저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건 뭐 전문가 청취자분들이 또 네. 그래서 첨언을 이제 해주시겠죠.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사실 그래서 행동 자체를 좀 살펴보면 이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하기보다는 약간 어린아이 범죄자 같은 좀 충동적인 모습, 그러니까 뒤는 생각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시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뭐 반항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괴롭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음에도 내 욕구는 실현하고 싶어 하는 일, 약간, 그리고 이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다 할 거야. 약간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대면하고 있을 때 법에 대해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도 없고, 뭐 증거 자체를 남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마도 그래서 이것을 내가 범죄를 했다, 그러니까 나는 처벌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뭐 두려움보다는 그냥 뭐 나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욕구를 하니까 이걸 내가 성취를 할래 라는 사고 방식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와중에 또 환상까지 덧붙여지니까 그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실행에 옮긴 그런 연쇄살인범이 된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런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넘어가고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나머지는 청취자분들의 또 의견을 함께 수렴하기로 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지금 노인에 대해서만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노인 중에 여성 노인은 성폭행을 가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노인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던 것이 성적 환상이냐, 아니면 뭐 그냥
노인이 공격하기 쉬우니까 그랬는데 여성이니까 그냥 성폭행을 한 네네네.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한 사람들은 사실 저란터필리아에 많이 해당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란토필리아가 뭐냐면 페도필리아의 반대. 노인에 대한 성적 그 관념, 성적 사랑을 느끼는 그 모습이거든요. 처음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란터필리아. 네. 이게 보니까 영화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직까지 이제 더군다나 이 저란토필리아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연구 표본 자체도 사실 없고 사람들이 잘 얘기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여서 정신장애 편람 이게 DSM인가요? DVM 죄송합니다. 그 정신장애 편람에도 사실은 그 포함되지 않고 언급되지 않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발병률 자체 이런 거에 대한 사실 정보도 사실 부족하고 그게 이제 저란토필리아의 사실 이제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군요. 저란토필리아에 대한 것은 일단 오늘은 용어를 알아낸 것에 대해서 저는 네. 만족을 하겠고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케네스 아스킨이 저란토필리아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수도 있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인을 성폭행하기 위해서 노인을 공격한 건 아니거든요. 공격했는데 여성이니까 성폭행한 게 아닌가. 사후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욕이나 그런 게 많고 돈이 없고 두려우니 그렇지만 노인을 공격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 상태에서 노인을 공격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어쨌건 여성인 네. 사체가 있으니 공격한 성폭행을 한 게 아닌가. 나는 네네. 이제 그렇게 좀 접근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학자들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거고 왜냐면 네. 직접 말을 안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런 그림을 그려봤어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암시, 예. 몰랐었던 암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그 암시를 어저께는 이제 길거리 생활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가정입니다. 그에게 이제 좀 잘 대해줬거나 약간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환상을 심어줬던 그런 존재, 노년의 신사라든지 노년의 할머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는 가족들한테 다 버림받았는데 이 아이가 길거리 생활하는데 그걸 뭐 불쌍하게 여긴 그 사람이 뭐 들어와서 밥이나 먹고 가 뭐 이런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넘겼는데 그게 뭐 마음에 각인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괜히 그런 사람 자체가 나를 좋게 보아주니까 거기에서 애정 비슷한 걸 느끼고 이 마음이 존재 자체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 환상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털어놓을 대상조차도 없었던 어스킨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과정에서 소유하고 싶어 하다가 그럼 죽여서라도 소유하고 싶어 이런 마음의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그래서 그 그림이 왜곡된 환상을 어떻게 보면 표출해 주었던 하나의 그런 심리학적인 증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한번 생각을 네. 드는 게 그 우리 사회는 노인이 사회 악이야 막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죄와 벌의 한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죄와 벌. 그 죄와 벌 맞나? 아무튼 거기서 이제 그걸까지 안 끌어와더라도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 약간 꽉 막힌 노인네들 막 이러면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 훨씬 많고 네네네. 그 꽉 막혀 보이지만 실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사기꾼들을 많이 만나서 그렇죠. 어설픈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럴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선험적인 경험, 그러니까 선험적인 예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선험적인. 그러니까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지 이제 그분들 모습에서 노인들은 사회 악이야. 노인들이 지금 저렇게 돈 벌고 그거에서 지금 땅 차지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지금 사회가 내가 같은 사람이 생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분노가 있어서 공격을 했고 성폭행이나 그런 건 그러니까 차후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공격에 대한 환상이 키워진 거니까 네. 성폭행에 대한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일부러 내가 지금 오설록션에 좀 더 반대되는 이야기를 더 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건 좀 재밌네요. 청취자분들이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봤으니까 청취자분들이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을 하거나 네. 아니면은 나는 이제 뭐 소장님의 의견이 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재밌을 것 네, 같아요. 네. 이 내용은.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흔한 형태도 아니고. 그렇죠. 쉽게 볼 수 없는 이런 네. 사실 범죄 자체였죠. 그러니까 범행을 보면 되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그래서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범죄자였군요. 혹시 오늘의 이프 오늘 있으신가요? 사실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요? 삶 자체가 워낙 추적이 안 돼서. 그래서 저는 사실 케네스 어스킨이 너무 혼자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고독 속에서 할 게 없으니까 그림 그리고 뭐 마약하고 그림 그리고 이게 전부다 보니까 방향성 자체를 아예 삶에서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케네스 어스킨이 한 명이라도 뭔가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었던 대상이 있었다면 네. 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라고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던졌는데 네. 소장님이 어떤 거 하실지. 저요? 네. 저는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네. 정신병원에 입원하려면 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집안에서 가족 중에 정신병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분을 정신병원에 보내서 치료가 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일단 본인이 안 가려고 해요. 맞아요. 내가 뭘 미쳤어라고. 네네네. 조울증에서 그러니까 남성이 예를 들어서 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 조증이 되면 굉장히 밝고 좋을 것 같잖아요. 네. 조증은 에너지의 분출이라 주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울은 에너지의 수렴이고 조는 에너지의 분출이야. 그러니까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겠지만 난 조울증이 있는 것 같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실제로 조울증 있는 사람 보면 절대 그런 말 못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집에 있을 때 분명히 정신병원을 보내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입원을 하려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들어. 맞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가장이 조울증 아니면 뭐 그 집안의 자식이 조울증 어떻게 보내? 돈이 일단 그럼요. 없어. 네. 돈이 없고 그리고 사회적 시선은 둘째쳐도 가족 중에 누가 하나 죽어나갈 수도 있고 그 개인이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외부적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더 많이 지금도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데도 그 정도 돈이 들어. 그렇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가족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래서 지금 이 케네스 어스킨 같은 경우에도 이 어머니가 버릴 게 아니라 실은 국가에다가 이 사람은 지금 정신 장애가 있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런 지적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게 장애인으로서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도 삶이 힘든 분이었어.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민자랑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식의 사회에서 약간 그 뭐랄까 차상위 계층 정도 아니면 뭐 그런 빈곤층 이런 계층에서 그러니까 부자들 중에 정신 장애가 나온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 부모들이 자식을 병원에 보내고 하는 게 가정적으로 관리가 돼. 근데 이런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좀 관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케네스 어스킨이 원래부터 그냥 장애인으로서 등급을 받고 국가에서 관리가 되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난 단계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모르겠어요. 11살 정도면 그렇게 막 높은 등급의 장애인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낮은 등급의 장애인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식으로 좀 관리가 됐으면 범죄자 이전에 장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았어요. 장애인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게 오늘의 이프였습니다. 네. 장애인으로서 이 사람의 관리를 받았다면. 그렇죠. 약간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 난 항상 좀 네네.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혹시 뭐 기타 이야기에 들려줄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브로드모어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람만 참 많은 사람이 같지 않습니까? 네. 1996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케네스 어스킨이 들어가고 나서 1996년 이제 브로드모어에는 상당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정신장애 살해범들이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전에 다루셨던 요크셔의 이제 잭이라 불렸던 피터 서트클리프. 그 어떤 범죄였죠? 잭 더 리퍼를 따라한 것 같은 네. 서트클리프였고 한 사람은 폴 윈슨이라는 사람 그리고 거기 이제 어스킨까지 이렇게 뭐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서트클리프가 폴 윌슨에 의해서 뭐 살해될 뻔했다 또는 반대의 개념으로 폴 윌슨이 서트클리프에 의해서 살해될 뻔 이제 거의 한 그런 위기에 있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예방하고 막았던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억제할 수 있었던 범죄자가 케네스 어스킨이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실제 그 상황에 대보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둘이 막 죽일 듯이 싸웠는데 그 상황에서 말린 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한쪽이 쟤를 죽이려고 막 무기 같은 게 좀 해갖고 뒤로 해갖고 해놨는데 어스킨이 거기 이제 눈치 없이 잃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막 뭐 해요, 막 이렇게 뭐 그런 걸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건 또 그렇다고 하니까 또 재미있긴 하네요.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케네스 어스킨에 대한 범죄 행각과 그의 삶 그리고 정신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보았고 네. 그러면 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코너죠. 그렇죠. 이제 저희 추리 이제 퀴즈인데 저희가 추리 퀴즈 저번에 낸 건 없죠? 답변 알려드려야 되는 게 있나요? 그 노파가 돈 많은 노파 있는데 네. 이 노파가 이제 의사만 들어오고 뭐 다 검사해서 먹고 자기가 사서 먹고 했는데 이 노파를 누가 어떻게 죽인 것이냐. 아, 그러네요. 그게 마지막이었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정답은 독을 넣을 수 없는 통조림을 직접 쌓아서 요리한 것만 먹는 노파에게 사실 독을 먹인다는 게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스스로 먹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네네. 그럼 어떻게 그렇죠. 하느냐? 의사가 체온계 끝에다가 이 맛을 거의 느끼지 않을 정도의 소량의 비소를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노파에게 이제 물게 하는 거죠. 체온 검사할게요 하고 이렇게 물게 하고. 그래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해서 장기적으로 비소 중독에 이르게 해서 노파를 이제 죽음에 이르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전제는 의사가 그 조카의 게임에 넘어가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게 이제 그거였죠. 그렇군요. 네. 그 체온계를 여러분들 어떻게 잘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 사실 체온계 하면 이제 가슴이나 가슴이 아니라 이거 뭐 겨드랑이 네. 겨드랑이에 많이 껴서 입하고는 좀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입에다 물었던 세대라 이게 세대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좀 맞추긴 했지만 네. 뭐 아무튼 그렇다고요. 네. 네. 그럼 오늘의 퀴즈 한번 들려주시죠. 네. 갑자기 이제 전철에서 헉! 이게 이제 신문을 보던 사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고꾸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의 상태를 봤는데 그 가쁜 숨을 몇 번 이렇게 내쉬다가 축 늘어지는 거예요. 마침 이제 전차에 타고 있던 이제 어떤 형사가 승객 모두에게 절대 내리지 마라. 이 나간 놈이 다 범인이야.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협조를 부탁해서 차장을 시켜서 경찰을 부르거든요. 경찰과 이제 검시의가 와서 보니까 사인은 독극물에 의한 중독. 자세한 것은 조사해봐야겠지만 피해자의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강한 독성의 약품을 바른 이 묻힌 채 이 바늘 같은 걸로 손가락을 찌른 것 같다. 아마도 이 찌르는 순간에 그저 약간 따끔 이런 정도 느낌이었을 뿐 큰 고통은 느끼지 못했을 거고 피살자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자리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다가 숨이 끊어진 거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해요. 네. 검시의 말대로 피살된 사내의 얼굴이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그래서 이 있었던 또 다른 형사가 이제 경찰을 시켜서 모든 전철 안에 그 승객의 몸을 조사를 해보니까 흉기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이토록 위험한 약물을 이용해서 상대를 찌르다가 실수를 하면 나도 찔릴 수 있는데 게다가 또 보통은 손등을 찌르는데 손가락을 찌르다니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동안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알았어, 범인은 바로 그야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범인은 누구이고 범행 방법은 어떻게 였을지 이게 문제입니다. 주관식이에요? 그렇죠, 주관식이죠. 뭐야, 너무 어려운데? 그렇군요. 네. 근데 저도 방금 이게 까먹어서 저도 방금 생각을 해봤는데 저 범인은 맞췄는데 방식은 저는 틀렸네요. 그렇군요. 네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퀴즈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게 있으신 분은 유튜브 댓글로 네. 답변을 주시거나 아니면 팟빵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곳에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거기 이제 오솔록심이 보시고 또 틀렸으면 맹비난을 아마 해드릴 겁니다. 거의 항상 맞으면 거의 뭐 느끼셨겠지만 맞아도 저는 맞았다고 말을 안 하고 네. 맨날 아니 그런 방법이 이런 식으로 맨날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요. 스포일러 방지하기 위해서 네. 맨날 그런 얘기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